네, 오늘은 제가 대예측 2025를 읽다가 이런 개념을 발견하게 됐어요. 플라자 합의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들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일본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얼핏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된 거다. 근데 그 그림을 미국이 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지금 재미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조금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1985년에 있었던, 근데 여기 책에서는 87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1985년에 있었던 이제 합의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워싱턴 DC 분위기가 좋지 않았대요. 왜냐면 냉전에는 소련과 경쟁 관계였지만은 백악관이 진짜 분노했던 거는 일본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거리를 점령했고 일본 기업들은 록펠러 센터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사들였기 때문인데 당시 미국인들이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었었대요. 미국은 또한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렸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일본산 제품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표현. 이것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 경제가 미국의 국익 1순위가 되었다. 미국이 앓던 병의 이름은 강달러병이었다. 지금도 강달러긴 하잖아요. 지금도 달러가 강세잖아요. 원화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는 강달러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안 좋은 현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서 미국 상품이 비싸서 팔리지 않고 그러면 강달러병이 왜 생겼는지 그것도 좀 알긴 해야겠네요. 왜 달러가 그렇게까지 세진 건지.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 미국 상품은 비싸서 팔리지 않고 달러 가치가 높다. 그러면 미국 상품이 밖으로 나가면 일본인들이 그 미국 제품을 사려면 되게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겠죠. 일본 상품은 헐값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일본 상품이 들어올 때 미국인들은 그거를 되게 적은 달러로 살 수 있으니까 싸게 느껴져서 더 일본 제품 많이 살 수 있었겠네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칼을 빼들었다. 바로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 예. 이것이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이다. 이때 G5가 만났대요. G5의 밀실 합의와 일본의 절박함. 플라자 합의에는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렇게 G5가 참여했지만 이 합의는 처음부터 미국과 일본의 1대1 談判 성격이 강했대요.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가치 대폭 상을 거의 강요했고 경제 패권을 잃을까 두려웠던 일본이 결국 서명을 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일본이 왜 서명을 했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근데 당시 일본에게 선택 여지가 거의 없었대요. 왜냐하면 일본은 대외 의존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안보 동맹 의존.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안보 동맹국이었습니다. 한국이랑도 비슷하네요. 한국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경제 이슈였지만 미국이 안보 카드를 연계하여 압박하면 일본은 버틸 힘이 없다. 두 번째, 미국 시장 의존. 일본 제조업의 성공은 광대한 미국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에 되게 많이 팔고 미국도 중국에 많이 팔고 이러니까 서로 견제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시장인 거잖아요. 합의를 거부했다며 미국은 보복 관세 등 더 강력한 무역 장벽을 일방적으로 시행했을 것이고 이는 엔화 절상보다 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국제적 고립을 우려했다. G5 국가 모두가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혼자 반대하면 국제적인 비협조국으로 낙인 찍혀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컸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합의 자체에 서명한 것은 당시 일본의 외교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최악을 피하는 차선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합의 이후에 일본이 내린 정책적 판단 착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G5에서 달러 약세를 만들고 다른 나라 통화들의 강세를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세 나라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일본이 뭘 잘못했는지, 공포가 낳은 정책적 자충수. 합의 직후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반토막 나자, 응? 아니겠죠? 엔화 가치가 오른 거겠죠? 네. 일본 정책 결정자들은 엔고로 인해, 그러니까 잠깐만요.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1달러에 대한 엔화가 기존에 240엔이었는데 120엔이 됐대요. 그러면 120엔으로도 1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오른 거죠. 잘못 표현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죠. 일본 정책 결정자들은 엔고로 인해 1930년대와 같은 심각한 대공황이 재현될까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공포가 지나친 경기 부양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적인 개념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되게 평안할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그게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거에 저항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일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더 증폭된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저 공포로 인한 잘못된 결정들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를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일본의 실수. 일본은행은 엔고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비싸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니까 돈의 가치를 인하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시중에 엄청난 돈을 풀었대요. 이 값싼 돈은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갈 곳을 잃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라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돈이 막 남아 도니까 그걸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대공황도 주식 투자 때문에, 그리고 08년 경제위기도 부동산 투자 때문에.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과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과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 맞아요. 대공황도 빚을 지어가면서까지 주식 투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서독이랑 어떻게 다르냐? 운명을 가른 신중함. 자, 이 지점에서 플라자비의 다른 참여국 서독일의 대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서독은 무너지지 않고 일본만 무너졌을까요? 이는 정책적 신중함의 차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독은 엄격함이 구한 나라. 서독의 마르크화도 엔화처럼 가치가 크게 올랐지만 서독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일본과 달랐다. 분데스방크는 유동성을 풀지 않고 금리 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했대요. 이들은 통화 강세가 수출에는 부담을 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오는 거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다 보면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오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이렇게 막 대폭 낮추지 않은 거죠. 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한 거죠. 그래서 서독은 대규모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거품이 생길 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의 충격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근데 일본은 왜 버블이 폭발했는가? 일본은 서독과 달리 거품을 키우는데 몰두했다. 1990년 일본 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돈의 가치를 급격히 올리자, 거품이 산산조각났다. 그러면은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만약에 내가 되게 돈이 많이 막 돈이 도니까 그걸로 막 집을 막 여러 개 샀어요. 그러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난 대출을 못 갚잖아요. 난 파산하겠죠. 그리고 내가 빚을 내가면서까지 막 주식도 많이 샀어요. 막 돈이 많으니까 갚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대출 받았던 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식
부동산 다 뭐지 거품 껴갖고 레버리지 땡겨서 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했고 가계와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입니다.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미국이 이걸 의도한 걸까? 아닐까? 이게 궁금했어요. 미국의 진짜 의도와 음모론.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는 정말 일본을 30년 불황에 빠뜨리는 것이었을까요? 미국은 N고를 통해 일본의 경쟁력을 꺾으려 했습니다. 즉 일본을 힘들게 만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장기 침체 시나리오까지 설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방아쇠였을 뿐 일본이 저금리 정책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 거품을 키워 자폭한 것이 장기 침체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대한 일본의 과민하고 잘못된 대응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트럼프가 막 관세 엄청 때리려고 하고 관세 진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플라자 합의랑 어떻게 다른 걸까? 플라자 합의와 현 관제 전쟁 모두 경쟁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지만 방식이 다르다. 플라자 합의는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한 협력적인 수단이었다면 관세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협박의 수단처럼 많이 이용됐었잖아요. 막 나 이만큼 때릴 거다, 관세 엄청 때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항복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게 만드는 공격적 수단이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결국 가르쳐주는 거는 외부 충격이 왔지만 그거를 내부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걸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구조 문제 해결하고 첨단 기술 투자에 힘써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위에서 되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것도 얘기해줬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네, 찾았어요. 한참 위에 있었네요. 네. 현재 일본 경제는 오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저 현상 덕분에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치도 활발해지면서 활력을 되찾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더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아까 나온 그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사회 및 노동 개혁 정책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생산성을 증대해야 된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과 AI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거는 지금 중국이랑 한국, 미국이 AI나 이제 기술 쪽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내수 활성화,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맞아, 뭐 임금이 되게 낮다, 임금 상승이 거의 없다, 막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쌓아둔 자금을 투자와 소비로 연결하여 내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지금 미국과 대적하기에는 어렵고 일본은 뭐 같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건 1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냥 지금으로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 그냥 슈퍼스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예측 2026을 이미 11월 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예정인데 지금 빌릴 수 있는 책은 일단 이 책이라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 드는 궁금증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하면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뭔가 경제에 대해 좀 뭔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저는 사실은 좀 닉슨 대통령 정권 때 그 뭐였죠? 브레턴 우즈? 그것도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알았거든요. 근데 브레턴 우즈 때문에 사실은 달러랑 금이 분리되면서 달러가 인플레, 디플레 같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 디플레 개념이 생긴 것도 브레턴 우즈 이후였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다. 브레턴 우즈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사건이고, 그 이후에 닉슨 정권 때 닉슨이 달러랑 금을 분리시켜요. 그죠? 그게 언제지? 잠깐 찾아볼게요. 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정하여 금을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켰죠. 저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였고, 제가 헷갈렸네요. 1944년에는 닉슨이 아니었죠. 1944년 때 브레턴우즈를 통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고, 그 이후에 1971년 닉슨 쇼크 때 그쵸. 브레턴우즈 체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그래서 금태환 제도를 중단함으로써 변동환율제가 돼서, 그전에는 고정환율이었는데 변동환율이 돼서 인플레, 디플레 이런 게 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 디플레라는 게 항상 있었던 개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971년 이후에 생긴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달러가 금이랑 교환됐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달러가 금이랑 교환되는 게 뭔 말이지? 지금도 사실 금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은행에 가서 그 지폐 자체에 이 지폐를 가져가면 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게 적혀 있었고, 그게 저기 금태환제도 중단하기 전까지는 그냥 달러로 가져먹으면, 지금은 금값이 계속 변동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주면 그만큼의 금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통화 정책, 통화 제도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아까 헷갈려서 닉슨 때 브레턴우즈 뭐 이렇게 있지만, 브레턴우즈는 1944년, 닉슨 쇼크는 1971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게 100년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지금 2025년이니까 1944년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달러 기축통화가 된 지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저는 항상 달러가 기축통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그 전에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기축통화국이었다. 너무 생소해요. 저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던 적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덜란드가 더더욱이나 뭐 기축통화국이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와서, 왜 일본이 지금 이렇게 침체됐는가를 알려면 플라자 합의를 알아야 되고, 근데 플라자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러면 일본이 왜 플라자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거를 타고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어떤 작은 개념 하나, 뭐 이름 하나를 봐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몇십 년을 전을 이해해야 되고, 더 길게는 몇백 년 전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재테크 같은 거를 할 때, 그냥 지금 당장의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1억을 더 번다 이것보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좀 더 근본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오겠습니다.